4월 7일 일본의 아베 총리는 긴급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이번 사태를 외면하기에는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일본의 대처를 보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했는데요.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자조 섞인 낙담만이 일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 위기를 버틸 수 있을 것인지 그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포와 함께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기부양책 사상 최대 규모인 108조엔 규모였는데요. 하나로는 약 1215조 원의 긴급 경제대책입니다. 일본 GDP의 20% 정도 규모죠. 그런데 이 20%도 조금 논란이 많습니다. 3월 말까지만 해도 자민당과 일본 정부 내에선 GDP의 10% 수준 약 58조 원 정도로 경기부양을 하자는 논의가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GDP 10% 규모의 경제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일본 역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올린 액수였다고 하죠. 하지만 아베 총리는 독일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국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현재 1경 4,800조 원의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 부양책을 더한다면 1경 5천조 이상의 빚이 생기는 것인데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이 액수를 이번 사태를 지나고 나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처럼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뜯어보면 사실상 직접적인 경기 부양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책 전체의 39% 정도인 39조엔만이 정부 재정 지출이고요.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유예시켜주는 데 드는 비용이 26조엔, 그리고 사회보험료의 유예로 드는 비용이 40조엔이라고 하죠. 결국 경기부양책이라고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빚 좋은 개설구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간이 지출하는 비용이나 금융지원 등의 액수까지 통틀어서 퉁쳐놓은 것이고요. 작년부터 추가한 예산안까지 포함시킨 것이라서 일본 내부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86조엔 정도만 실질적인 이번 예산에 추가된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액수만 엄청나게 크게 발표한 것이고요. 40조엔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400조 원 정도만 직접적인 정부 지출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급 상황에서도 일본의 아베 총리는 정치적인 계산만을 하며 쇼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독일 의회가 1조 1000억 유로, 하나로 1479조 원에 달하는 메가톤급 경기 부양책을 꺼내는 것과는 대조적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구색 맞추기를 했던 GDP의 20%가 독일을 보고한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독일은 경기 부양 규모 자체가 GDP의 30% 수준이고 그 혜택도 전무후무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인과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에게 내외 국민 구분 없이 하나로 673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짜 돈을 뿌리고 있는 것인데요. 신청 후 3일 만에 지급되는 실질적이고 공격적인 재정정책임에 분명하죠. 게다가 추후 3개월 이내에 9,000유로, 하나 1,212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1,000억 유로의 경제 안정화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지분을 직접 인수할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에서 번질 수 있는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것이 독일의 전략입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이번 사태 이전에 비해서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게 가구당 30만엔, 한화 33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기업인들에게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만 최대 200만엔, 한화 2,400만원을 줄어든 영업이익만큼만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액수도 최대 100만엔으로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게다가 독일과 같은 직접적인 회사 지분 인수의 방법을 쓰지 않고 무이자, 무담보 대출을 이용할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갚아야 할 돈을 일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인 것이죠. 결국 일본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들여다보면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다른 경제대국에 비해서 실효적인 부분이 떨어지고 여전히 포퓰리즘식의 선전 효과만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한국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경제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한국은 여태껏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써본 적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성화된 재정지출에 노출되어 있는 일본 경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희 채널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상상 이상을 넘어섭니다. 다른 선진국들 수준에 비해서도 압도적이라고 할 만한 숫자이죠. 일본 경제가 미국과의 사실상 무제한적인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있고 기축통화에 준하는 엔화의 위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고려한다 한들 일본은 미국이 아닙니다. 물론 미국에서 일본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의 비정상적인 구조가 언제까지 건재할까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죠. 과연 3대가 지난다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막대한 재정 지출과 정부 부채, 그리고 일본은행의 자산 매입 규모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느 경제대국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히 많이 알고 있으신 일본의 정부 부채는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양호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버블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1995년 94.7%에 불과하던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996년부터 100%를 넘어서면서 위험 신호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주요 경제대국 중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100% 이상 되는 국가들도 많지 않은데요.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9년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바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200%를 넘긴 것인데요. 일본이 2000년대를 거치면서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재정정책을 써가면서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쓴 흔적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는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2010년 207%에서 2012년 222%로 올라서더니 급기야 2018년에는 239%에 달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0% 초반대인데 일본은 그 비율만큼을 고작 5년 사이에 증가시키는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 규모는 1경 5천조 원으로 한국의 한 해 예산 512조 원의 30배가량에 달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채 규모로 인해 일본은 특별히 재정관리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대에서 더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작년 10월에는 소비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든 바 있죠. 소비세 인상 후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1%를 기록했는데 경기 침체가 가셔야 될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소비세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경기부양책 안의 재정정책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 아무리 일본이라도 이 이상 규모를 늘렸다가는 어떤 후폭풍을 맞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일본 경제는 통화 때문이라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을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본의 정부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미국이 일본과의 무제한적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이유가 일본이 망한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화 안정책을 쓴 것이지 일본 경제가 안정적이어서 미국이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3대 신용평가 기관들에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국보다 낮게 설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일본 경제의 위험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큰 비중의 일본 경제의 내수는 안 그래도 어려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도 고령화 문제와 출산율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일본은 진작부터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상황이 더 심각하긴 하지만요.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워낙 큰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의 상황보다는 양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둘 다 심각하긴 하지만 상대적이란 말 부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일본의 내수는 더 이상 파이가 커질 수 없는 구조인데 만약 거기에 국민들의 세해 부담까지 가중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본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작년 10월 소비세 인상의 여파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내수 시장이 큰 것은 경제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만 일본과 같이 부채 비중이 큰 나라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세수를 늘리게 되면 그 부담은 가게나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 국민들의 실질 임금은 획기적인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실질 임금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2015년 일본 국민들의 실질 임금을 100으로 기준을 잡고 그래프를 그린 것인데요. 본 자료는 일본 후생성의 매월 근로 통계 조사를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2012년 104.5였던 지수는 2015년 100으로 감소했고 2016년에서 2018년 100.6에서 100.8 정도를 기록하였으나 작년 99.9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만을 놓고 보더라도 일본 국민들은 2012년에 비해서 2019년 4.4%나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바꾸어 말하면 일본의 대중들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안 그래도 내수 비중이 높은 국가가 소비마저 위축된다면 경제는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GDP 성장률은 2019년 4분기 마이너스 7.1%,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4%에 이어서 2분기 마이너스 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전분기 대비 연율로 환산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2019년 4분기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7.1%라면 2019년 3분기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그만큼 감소한 것인데 그것을 한 분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4분기 내내 동일한 경기 후퇴가 일어날 경우를 가정하고 환산한 것입니다. 이것을 연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지만 미국은 연유를 사용합니다. 기억해 두신다면 꼭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2020년 1년간 일본의 GDP는 작년 대비 4.4%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렇게 극심한 경기 후퇴를 겪게 될 것이 당연한데 일본은 딱히 대응할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베 정권은 마치 엄청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골드만삭스는 실제 일본 GD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은 고작 14조엔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1200조엔의 경기 부양책을 내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덩치 큰 나라가 한국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의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생색을 내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유럽이나 미국의 바이러스 확산세가 감소로 돌아선 것과는 달리 일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사태를 거치면서 일본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은행이 보유한 자산은 총 594조엔으로 하나로 6천조 원이 넘는 액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GDP가 5조 달러에 가까우니까 일본은행의 보유 자산은 그에 거의 맞먹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아베노믹스로 일본 국채를 매입하며 공격적으로 진행해왔던 양적 완화도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여러모로 일본 경제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재 사태를 거치면서 일본 경제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꽁꽁경제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